미국 대학에 대한 질문들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딩스쿨에 재학 중인 11학년 자녀를 둔 부모이다. 아이비 대학을 목표로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남은 기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보딩스쿨을 보내셨다는 말은 1년에 1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도 뭐 줌으로든 상담을 하다 보니 와, 정말 비용을 많이 쓰신 분들이 많고 근데 그거에 반해서 너무나 결과가 좋지 않은 거죠. 학교는 좋은 데를 많이 간 학생들이 많은데 이게 잘 안 돼서, 물론 잘 안 됐으니까 왔겠지. 잘 됐으면은 상담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상담하는 학생들은 다 잘 안 된 학생들만 받았을 거니까 마치 저는 뭔가 유학을 가면 다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더라도 한 4만 명 가는데 한 뭐 2천 명 취업될까 말까니까 실제로 취업만으로 놓고 보자면 미국 유학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진 않더라.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미국에 유학을 하는 게 취업만을 위해서 하는 거가 아니다. 100% 동감하죠. 어, 그러나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은 취업이 안 돼서 실패한 것 같은 느낌으로 너무나 절망하는 친구들,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취업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안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나는 취업만을 포커스로 두고 이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취업을 놓고 보는 거예요. 11학년인데 보딩 보냈는데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하는데 뭐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하면 저는 일단 제일 먼저 일단 미국의 보딩이니까 한국으로 오진 않을 거고 미국에서 있을 건데 미국 유학은 이제 결정이 된 거고 그러면 취업을 할 거면은 뭐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이가 졸업하고 나서 어떤 직장이나 어떤 직업을 가질지를 먼저 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게 되게 둥그런된 얘기 같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런 걸 생각하고 대학 갔냐라고 당연히 물어보시겠지만 미국은 심지어 영주권자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먼저 정하시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어느 분야로 취업을 할지를 고등학교 때 정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야 그거를 기초로 해서 미국의 지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큰 이슈는 없을 수가 있겠지만 다 아이비를 가는 건 아니니까 심지어 아이비를 가더라도 잘 보세요. 영주권이 없이 하버드나 예일을 갔는데 취업을 못하고 전부 다 한국으로 돌아온 학생들의 전공을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뭐 역사학이나 철학이나 그 친구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취업이 안 된 것이 아니라 학교는 하버드인데 전공이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는 전공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어서 돌아온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한국이 좋아서 돌아왔을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케이스들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지를 먼저 정해야 된다. 이게 정해져야 지역에 정해지고 지역에 정해져야 학교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지역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물론 이제 대부분 서울에 모이지만 그러나 미국은 내가 어느 분야에 따라서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그 인더스트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바이오를 하고 싶다? 그럼 보스턴이나 샌디에고를 가는 게 맞는 거고 상당 부분. 내가 예를 들면 뭐 파이낸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뉴욕으로 오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싶다? 그럼 상당 부분 뭐 실리콘밸리나 시애틀이나 요즘 뭐 텍사스나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어느 정도의 룰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파이낸스를 꼭 하고 싶은데 굳이 인디애나나 미네소타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학교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굳이 비슷비슷한데 시골에 있는 그리고 파이낸스 필드가 그렇게 디벨롭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가서 이거를 다시 뉴욕으로 오게끔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이게 보딩 스쿨이건 여기서 뭐 수능을 보고서 뭐 좀 안 돼가지고 가는 학생이건 편입을 하는 학생이건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내가 어떤 잡을 가질지를 정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본인이 하고 싶다고 무조건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한국에서 자란 학생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가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예. 그런데 미국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외국인이라는 핸디캡이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외국인 중에서 영주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이 훨씬 많기 때문에 비영주권자인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잡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는 거죠.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자라는 걸 받아야 되고 비자는 H1B라는 비자인데 그럼 H1B라는 비자가 어떤 직무와 전문직 비자로 인정이 되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 나와 있는 전문직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내 마음에 드는 그 직업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어느 직업을 정했는데 그 직업이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받은 직업군에 50등 안에 없더라. 또는 100등 안에 없더라. 이거는 취업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취업은 안 돼요. 그냥 내가 공부만을 하기 위해서 그 학과를 가겠다라는 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취업을 목표로 하는데 작년 취업 비자 리스트를 보니까 이 잡은 50등 안에 100등 안에 없더라. 50등 밖으로 넘어가는 건 거의 어렵거든요. 그래서 잡 타이틀을 보시고 이게 외국인이 비영주권자로서 그나마 취업이 가능한 잡이구나라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잡이 어떤 건지를 찾는 게 어쩔 수 없이 유학을 한 유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선택하는 직업군이더라. 라는 거를 일단은 먼저 아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 예외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리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나는 교수가 될 거야. 나는 연구원이 될 거야. 이런 경우에는 이 H1B도 non-for-profit은 쿼터도 없고 뭐 이런 제약이 별로 없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분야의 리스트를 보시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대학에서 몇 명 정도 H1을 했는지를 보신 다음에 이제 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작업을 하셔서 직업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 다음에 학교 정하고 학과 정하는 건 간단해요. 인더스트리가 이제 발전이 되어져 있는 지역들도 있고 또 본인이 희망하는 이제 뭐 아주 높은 아이비나 아이비 대학들도 있고 그리고 나서 학교 카운셀러든 유학원이든 가서 보면은 이 점수로 무슨 대학 갈 수 있습니다. 한 10개에서 20개 준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뭐 확실한 거 3개, 뭐 불확실한 거 3개, 중간 거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뭐 많이 써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원서를 쓰는 거니까 이 좌만 정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굉장히 편해집니다. SAT가 있냐 없냐, 점수 몇 점이냐, 딱 갈 대학은 정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정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기간에 뭘 해야 될 거냐. 학교 정하고, 직업 정하고, 학교 정하고, 학과를 정했으면, 학과를 정할 때도 스템으로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건 뭐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다음에는 취업 준비를 좀 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11학년인데 무슨 취업 준비야? 근데 미국의 취업은 언제 진행이 주로 되냐면, 2학년 여름방학 인턴을 하는 때 거의 결정된다고 저는 봐요. 유학생들은. 왜 그러냐면, 한국은 2학년 끝나고 군대를 갔다 오고 3학년 때부터 이제 뭐 좀 준비하고 이러거든요. 뭐 제 때도 그랬을 거고. 근데 미국은 4학년 끝날 때쯤 취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신입사원을 뽑는 게 아니라 신입사원을 대부분 다 언제 뽑아가냐면 3학년 1학기 가을 학기 보통 9월, 10월 요때 회사들이 직접 학교로 가가지고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학생들 중에 일부를 3학년 2학기가 끝난 여름 6, 7, 8월에 인턴을 시켜본다는 거죠. 자기네 회사로 데리고 와서. 그리고 그 인턴을 했던 학생들 중에서 보통 풀타임 오퍼를 줍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게 파이낸스 쪽은 더 빨라요. 파이낸스 쪽은 뭐 2학년 1학기 막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이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요때 이제 대체로 인턴들을 뽑는데 우리나라는 인턴을 뽑아서 이 친구들을 잘 뭐 교육을 시켜서 풀타임 오퍼를 주는 건 아직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인턴을 허드렛 일을 하려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3개월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시켜본 다음에 정규직으로 이전을 할 만한 학생인지 아닌지를 약간 테스트해보고 일종의 이제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 3학년 인턴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실상 취업이 어려워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2학년 끝날 때까지 뭔가 경력도 만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입학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너무 바쁘거든요. 학점 관리하랴. 그리고 인턴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딱 2번밖에 없어요. 1학년 여름방학, 2학년 여름방학. 그런데 2학년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CPT라고 이제 유학생도 돈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미국 현지에서 좀 괜찮은 기업에서 제대로 이제 연봉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거, 뭐 돈을 받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학년 여름방학 인턴을 제대로 잡아야 3학년 1학기 때 리크루팅해서 인턴십을 뽑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2학년 여름방학 인턴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앞에 경력이 없으면 아무도 인터뷰를 안 해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알겠는데
이 3학년 1학기 때 내가 레주메를 딱 이제 학교로 오는 회사들한테 주고 리콜을 줬는데 경력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인터뷰가 안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 여름방학에 인턴을 해야 되는 건 알고 그때 처음 CPT가 나오거든요. 1학년 여름방학 CPT가 안 나와요. 그래서 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학생이. 예, 무급이라도 변호사들마다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유급으로는 당연히 일을 못하고 1학년 여름방학에 무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에 드디어 이제 내가 소셜 넘버도 받고 해갖고 돈을 받으면서 정식으로 일할 수가 있는데 이 인턴을 잡기 위해서는 1학년 때 또는 입학 전에 뭔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미국 취업할 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지를 정하고 그거에 맞는 인더스트리가 발전된 지역에 내 수준에 버짓에 맞는 학교를 정하는 것, 전공을 정하는 것, 이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11학년이면 아직 12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1년 넘게 남았고 또 아직 입학할 때까지도 남았으니까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취업과 관련된 거면 좋다. 그러면 직업이 정해지면 이 직업과 연관된 미국 회사나 또는 관련된 회사에서 인턴십 같은 걸 해보는 것이 참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야 내가 내일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되기로 내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 하는 회사에서 인턴을 해봤어. 근데 아빠 12주를 했는데 나 도저히 못하겠는데 이건? 그러면 얘는 전공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턴십을 해보고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일을 해보면 프로그래머는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학생이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공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잡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턴십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런 거구나. 이런 걸 하는 거구나. 이게 아무리 그냥 영상을 보고 누구 조언을 듣는 것보다 직접 그 회사에서 해보는 게 좋은데 한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요즘은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고등학생도 일주일에 한 번씩 미국 회사랑 이렇게 미팅하면서 줌으로 미팅하면서 이런 인턴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거든요. 전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저는 인턴십을 하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같은 거 하면 좋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내가 나중에 입학할 때 에세이에 쓰기에 조금 더 좀 연관성이 있고 내가 앞으로 잡과 연관성이 있는 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의 학부형들도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장난 아닙니다. 어, 이 스펙을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제 동료 변호사들, 미국 애들도 보면은, 난포 프라핏 컴퍼니를 만듭니다. 아이 이름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료들한테서 펀드를 받아줘요. 그래서 아이는 거기 회장이에요. 프레지던트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회사를 10학년 때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아프리카에 가서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서 나무 심기 이런 거를. 그 내용이 에세이로 들어가요. 그게 미국의 부모들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모들은 뭐도 해주느냐, 나중에 1학년 되기 전에 어느 회사 가서 인턴십도 시켜주고요. 1학년 여름방학 때 다 부모들이 소개시켜줘갖고 굉장히 좋은 회사 가서 아들들이 다 하고 있어요. 아들, 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어렵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뭔가 그런 비슷한 것들을 해 나가는 게 요즘은 좀 필요하고 그게 나중에 취업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사실은 써보면은 에세이 쓸 때도 어디 주장했다 어디 했다 이런 거 말고 이거 너무 식상하잖아요. 예. 그런 거 말고 좀 남들과 특별한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것들 그게 인턴십이면 제일 좋고 직접적으로 아니면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들이 나중에 취업할 때도 좋고 입학할 때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의 취업하고 싶으냐, 공부시킬 거냐를 먼저 정하고, 공부시킬 거면 학교 네임밸류 중요하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야에 어떤 연구가 앞으로 전망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취업을 할 거면 무슨 직업, 무슨 직무를 가질지를 먼저 좀 정해보고, 그게 외국인이 가능한 직무인지를 확인하고, 또 영주권이 없으면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해라. 그리고 나서 그 인더스트리가 발전이 되어져 있는 지역의 대학들을 고르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대학과 학과를 정하면 된다. 두 번째는 지금 인턴십을 시키던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시켜서 그런 어떤 스펙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좋다. 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여러 대학에 합격했을 경우 최종 진학 대학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보통 어떻게 우리는 선택합니까? 보통은 한국 같으면 학교 랭킹으로 선택을 하죠.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서울대를 붙은 학생을 굳이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울산이 가깝다는 이유로 울산에 있는 대학을 보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미국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아주 좋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살던 지역에 그냥 웬만한 학교 가서 인스테이트 받고 뭐 싸게 해서 그렇게 보내는 미국 부모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주 좋은 대학 안 가도 된다. 왜냐면 그래도 다 먹고 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학 합격하면 랭킹 딱 따져가지고 좋은 랭킹에 있는 제일 비싸도 뭐 상관없이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쁘다는 것도 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취업을 하는 게 목표라면, 만약에 이 학생이요, 뭐 아버님이 대기업을 하고 있어, 아니면 뭐 건물이 강남에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그냥 졸업만 하고 오면은 미래가 다 보장이 되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인정해주는 대학을 그냥 가는 게 좋죠. 너 무슨 과 다녔다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이.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좋은 데를 가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돼. 그러면 취업에 가장 적합한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취업에 가장 적합한 대학.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죠. 직업을 뭐 할 거냐를 정하셔야 돼요.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뭐냐면은 뭐 더 안 좋다기보다는 많은 유학원들에서 어떻게 카운셀링 하나를 봤더니 일단 상위 대학에 낮은 과를 보내요. 일단 높은 대학에 우리 좋아하는 대학. 어, 그리고 나서 1학년 때 성적 잘 받아서 2학년 때 전과하라고 합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전략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할지라도 뭐를 정해야 되냐면, 무슨 과로 바꿀지를 미리 정하고, 왜 그 과로 바꾸는지, 이게 이 직업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미리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 1년 내내 그냥 허송세월을 해버립니다. 내가 실제로 공부하려고 하는 과가 아니야. 난 어차피 이거 전공할 게 아니야. 나 호텔 경영할 거 아니야. 어차피 나는 스턴으로 갈 거야. 그러면은 스턴으로 가는 게 얘네 목표예요. NYU 뭐 경영학과로 가는 게 목표예요. 근데 경영학과가 너무 높으니까 그냥 조금 낮은 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 낮은 과에서 그냥 학교 공부만 학점만 따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취업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얘가 스턴을 가서 무슨 직무를 할지가 정해져야 들어가기 전서부터 이 호텔 경영학이 아니라 내가 이 스턴에 있는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사이언스면 데이터 사이언스에 내가 이 직무를 하고 싶다. 그래야 호텔 경영학과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데이터와 연관된 일을 하면서 학과 공부도 하면서 그래야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대체로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일단 편입 중심 또는 전과 중심이에요. 학교를 처음에 그렇게 정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1년 내내, 2년 내내 뭐를 하냐면은 학점 따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학점 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점만 따고 그 다음에 취업을 못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정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편입을 하건 전과를 하건 어떤 경우이든 내가 2학년, 3학년 때 인턴십을 어느 쪽에서 할지가 또 나중에 4학년 졸업하고 어느 쪽에서 일할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 앞에 있는 1, 2년이 다 허송세월을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클럽도 아니고 뭐 이런 학생들은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얘네들은 대학을 가면 안 되는 학생들이었고 유학을 가면 안 되는 학생들이었고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는 너무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에요. 엄마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너무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되니까는 속상한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목표 자체가 좋은 학교로 편입하는 거 또는 좋은 과로 이전하는 거 이거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일단은 여러 대학에 합격했을 경우에는 이 잡이 정해져 있다면 이 잡이 가장 발전된 지역에 다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너무너무 미국은 잘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게 몇 개, 그 개수까지 나와 있고 평균 연봉 다 나와 있습니다. 직업마다. 그러니까 이거 찾는데 어렵지 않으시거든요. 그거를 찾으셔서 그래도 너무 낮은 대학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랭킹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랭킹도 중요한데 뭐 US 뉴스 이런 랭킹 뭐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연도마다 달라요. US 뉴스나 무슨 이런 타임스 이런 그 랭킹들이 학교마다 다 다르고 발표 연도마다 다 다르고 학과마다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라는 거죠. 참고만 하되 그러나 랭킹 순으로 가지 말고
취업이 유리한 대학 순으로 정하실 때 그때는 학교 커리큘럼도 보셔야 되고 스템 전공인지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직무를 생각하는 그 직업이 얼마나 발전된 지역인지를 보셔가지고 학교를 정하시면 된다. 9월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거죠. 입학 때까지는 이게 정해지면 인턴을 하든지 아니면은 관련한 어떤 뭐 내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만약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겠다 싶으면은 예를 들어 보면 뭐 유학원 같은 데 가거나 뭐 저도 그런 말씀 드리는데 미국에서 어떤 전공이 지금 취업자 외국인 취업자 수가 가장 많습니까 하면은 압도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유학생들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취업이 많이 되느냐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 이유는 뭐냐면 일단 미국 학생들 중에 컴퓨터 사이언스 좀 좋은 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 이거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을 때 격차가 많이 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이미 이만큼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가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인도에서 굉장히 많이 넘어오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유들로 좋은 학교를 갔는데, 좋은 학교 컴사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통계 자료를 보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로 해서 프로그래머나 뭐 이런 그 앱 디벨로퍼나 이런 쪽이 굉장히 취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니 한국 유학생들이 그렇게 취업이 잘 되는 것 같지 않더라. 헤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취업 잘 된다고 컴사해라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도 봐야 되고 적성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되 그래도 내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겠다 하면은 9월까지는 뭐라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인턴십도 해야지만 이거는 미국 가서는 학교 공부 외에는 할 시간이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학생들은 뭘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시간이 없으면 중간에 휴학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쵸? 한 1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한 1년 정도 어느 회사에 인턴을 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배우면서 일을 공부하면서 실무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4년을 스트레이트로 잘 졸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은 휴학을 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으로 들어와야 돼요. 미국에 더 이상 체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다니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미국 학생들처럼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처럼 학교를 휴학하고 중간에 미국에서 뭐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뭐 일하면서 이거가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거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여름방학 2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드로 공부할 수 있는 거는 학교 입학하기 전밖에 없어요. 학교 입학하면 학교 공부 따라가는데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저는 늦출 수 있으면 입학을 늦춰라. 그리고 그 전까지 다 준비를 해라. 왜냐하면 이제 입학하는 순간 얘를 3학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1학년이 아니라. 왜? 미국 취업은 3학년 1학기 때 결정이 된다고 자꾸만 전 강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학년 2학기나 4학년 2학기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되듯이 미국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 취업이 거의 돼버리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니까 1학년 입학이 아니라 3학년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가 다 준비가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전까지 9월 입학 전까지 내 관련한 부분에 어디셔널 뭔가 난리지를 쌓을 수 있으면은 최대한 한국에서 쌓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것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잖아요. 어차피 뭐 데이터 돌리는 건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는 아마 기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의 온라인 사이트들이 무료들이 되게 많아요. 네, 무료 사이트들도 많고 좋은 사이트들 많거든요. 그런 데들에서 이제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어쨌든 준비를 충분히 다 하고 들어가야 된다. 제일 필요한 거는 거기에 플러스 온라인이던 뭐 미국에서던 혹시 미국에 현지에 있는 친구들인데 뭐 아는 회사가 있으면은 근데 그 회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직무가 중요합니다. 회사는 작던 크던 아무 상관없어요. 그 직무가 미국에 있는 회사여야 되고 미국에서 내가 그래도 관심 있는 분야에 뭐 유사한 직무를 내가 입학하기 전에 할 수 있으면 그게 제가 볼 때는 입학할 때 제일 좋은 자산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미국에서 취업이 잘 되는 직업이 뭔가요? 되게 막연하죠. 그죠? 한국에서 취업이 잘 되는 직업이 뭔가요? 의사인가요? 미국에서 의사도 취업이 잘 되죠. 근데 영주권 없으면 지금 뭐 의사도 어렵고 미국도. 그러니까 취업이 잘 되는 직업이 무엇이냐는 되게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좀 바꿔서 한국 사람 중에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이 취업이 잘 되는 게 무엇일까요? 하면은 조금 더 말이 되죠.
그럼 뭐를 찾아보라고요? 데이터를 보자는 거죠. 뭐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러면은 뭐 그 데이터 뭐 myvisajobs.com 이런 사이트 들어가시면 예, 매 년마다 어떤 직업이 몇 명 외국인을 취업을 했고 기업마다 작년에 파이자가 몇 명 취업을 시켰고 뭐 무슨 뭐 애플에서 몇 명 취업을 시켰는데 애플의 무슨 직업 직무가 몇 명 무슨 직무가 몇 명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몇 명 뽑았고 뉴욕에서 몇 명 뽑았고 다 나와 있어요. 그 자료를 보시는 게 그래도 가장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했을 때 보통은 OPT, 그 다음에 OPT가 끝나기 전에 취업 비자를 넣어가지고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OPT 1년짜리는 전부 다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다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H1을 못 받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취업이. 그래서 H1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 어떤 잡이 어떤 회사가 많이 뽑았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이거를 확인해보지 않고 내가 그냥 막연하게 들은 회사에 취업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영주권자가 아닌데. 근데 예를 들어서 막 한창 코로나 때 막 우리가 파이자 뭐 이런 회사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난 바이오를 해서 파이자 같은 회사로 취업을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막 바이오를 한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그럴 듯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생명공학 뭐 이런 게 좋아질 거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년에 파이자가 몇 명의 외국인을 취업 비자로 뽑았는지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라 그래요. 몇 명이냐면 열 몇 명 했거든요. 그 중에서 절반은 박사들이에요. 그러면 한 대여섯 명 안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미국 전국의 학생들 중에 한 10명 안에 들어가야 이게 학부생이 취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만 이렇게 찾아보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안 되는 소리인지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너무나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과 괴리스러운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믿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거에 인생을 맡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한국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아무런 제약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한국인이 취업할 때 무슨 제약이 있어요? 뽑아주면 끝인 거지. 미국에서는 뽑아주지도 잘 않지만 뽑아줘도 비자가 안 나오면 얘를 회사가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취업이 잘 되는 직업이 무엇인가는 질문이 이상하지만 조금 바꿔서 유학생이 취업이 잘 되는 직업은 myvisajobs.com이나 구글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H1B를 제일 많이 받은 직업들을 보시고 그 중에서 내가 적성에 맞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를 고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대학 전공을 정해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이 잡이 정해져 있으면 이 잡이 어느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되는지가 역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이비를 가잖아요. 아이비를 가면 아주 좋은 대학을 가면 지역이 별로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주 좋은 학교들은 웬만한 큰 기업들은 다 와서 똑똑한 학생들 MIT, 보스턴에 있다 해서 보스턴에 있는 회사들만 오지 않거든요. 전국에 있는 회사들이 다 와서 보스턴에 있는 MIT에 있는 애들을 인터뷰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꼭 보스턴이 아니어도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있어요. 그런 좋은 학교들, 스탠포드, 꼭 샌프란시스코만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 그렇게 아주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조금 그거보다 중간 대학교, 중하위권 대학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큰 회사도 안 오고 문제는 그 큰 회사들의 리크루팅에 3학년에 들어가서 인턴을 못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 주위에 감자밭, 옥수수밭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제 갑자기 거기서 이력서를 막 뉴욕으로 하고 샌프란으로 하고 LA로 하는데 엔트리 레벨 학생들을 리로케이션 시켜서 타주에서 잘 받지 않습니다. 자기네 주에서 보통 뽑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져 버려요. 그런 것들을 꼭 고려하셔가지고 지역도 결정하고 전공도 전공 정할 때 꼭 뭐를 해야 되는데 꼭 OPT 3년짜리를 하시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권이 없는 학생들은. 안 그러면 아예 취업이 안 돼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OPT라는 건 뭔지 아시죠? 졸업하고 나서 1년 동안 OPT 때까지는 아직 내가 취업자 신분이 아니에요. 학생 신분인데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이 OPT 기간 동안에 보통 한 번, 3월 둘째 주, 셋째 주쯤에 이제 H1B를 넣는단 말이에요. 전국에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딱 추첨을 해서 떨어지면은 이제 얘를 나가야 돼요. 8월 달에 OPT가 끝나지만 3월 말에 결과 나오면 그냥 보통 내보냅니다. 더 이상 얘는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제 2년 연장할 수 있어요. OPT 3년, 스템 전공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3월에 한 번 더 해볼 수가 있으니까 킵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OPT 3년짜리 스템 전공을 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OPT를 3년을 받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OPT 3년 전공이라고 할지라도 1년이 끝나고 2년 연장을 할 때는 E-Verify를 해야 되는데 E-Verify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은 스템 전공을 100명을 했다. 100명이 다 취업을 했다. 그러니까 OPT로 들어갔다. 1년 차에. 그런데 그 중에서 H1이 안 돼가지고 뭐 한 60명 남았는데, 뭐 70명 남았는데 70명이 다 2년으로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절반도 안 돼요. 70명 중에 한 2, 30명 될까? 나머지 한 3, 40명은 전부 다 내보냅니다. 이베리피케이션을 안 해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귀찮으니까. 왜냐면 자기네 회사의 모든 직원들의 정보를 다 이민국에다 넣고 이거를 들어오고 나가고를 다 리포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 같은 큰 회사들은 이미 이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어중간하게 직원 50명, 100명짜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거 유학생 한 명 OPT 2년 연장해 주려고 이 작업을 누가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다 내보내요. 그러면 그때 OPT 하다 말고 이제 쫓겨나와가지고 90일 안에 회사 못 찾으면은 OPT가 끊어져 버리거든요. 이제 없어져요. 그러면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가 돼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학 전공을 할 때 OPT 3년짜리를 꼭 해야 되는 건 필수고 첫 OPT를 할 때 이게 지금 이베리파이가 되는 회사인지 안 되는 회사인지 아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되는 회사로 가지고 가야 되고 혹시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회사다 그러면은 들어가자마자부터 빨리 다른 회사로 옮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H1이 들어가야 돼. 근데 더 문제는 뭡니까? 요즘에 H1이 뭐 제가 지난 뭐 2달 전인가 세미나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석사 2만 개, 학사 뭐 석박사 2만 개, 학부 6만 5천 개에서 8만 5천 개란 말이죠. 그리고 제 때는 이게 뭐 마감되고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왜냐면 이걸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리만 사태 나고 2008년도에 리만 사태 나고 그 다음에 이제 H1 애들 다 내보냈어요. 막 엄청 그때 2008년에 유학했던 애들 취업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괜찮아지다가 이제 그래도 이게 한 3대 1은 됐어요. 3대 1은. 그러니까는 8만 5천 개인데 한 20 몇만 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23, 4만 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첨을 해서 3대 1이니까 더구나 석사 캡은 2만 개가 따로 있으니까 로스쿨하거나 MBA 하는 친구들은 그냥 웬만하면 됐거든요. 2만 개에서 먼저 추첨하고 벌써 떨어지면 6만 5천 개에서 다시 한번 추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만 5천 개 쿼터인데 몇 개가 들어갔냐면 70만 개가 넘게 들어왔어요. 거의 80만 개 육박하게.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3년 전서부터 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3년 전, 4년 전에는 이게 H1 신청을 할 때 변호사가 레터를 다 써가지고 이 학생이 이분이 뭐 전문성이 있고 이 잡에 매칭이 되고 하는 거 다 레터를 써가지고 이만큼 서류를 넣어가지고 봉투를 보냈어요. 이 봉투들 중에서 추첨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서류 작업 하나도 없이 일단 회사가 먼저 뭐 이분인 거 얼마 내고 등록부터 해요. 등록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추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하나를 뽑고 싶어 우리 회사에서. 근데 얘 그냥 하나만 넣었다가는 추첨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계열사가 한 10개야. 또 다른 부서도 또 있어. 그래서 하면은 한 10개를 넣는 거예요, 한 명한테.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 이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약간 프로드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실제로 뽑을 것도 아닌데 그냥 집어 넣어버리는 거죠. 왜냐면 추첨에 하나 걸려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되면은 이제 이거 트랜스퍼 시키려고. 그 케이스가 거의 한 3, 40만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진짜로 처음부터 그냥 대부분은 이거잖아요. 한 회사 하나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지금 막 4, 50만 개가 더 들어오니까 경쟁률이 8대1, 9대1 돼버리는 거죠. 이제 H1이 유명무실해지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템을 하지 않으면 진짜 아예 안 뽑는 경우가 이제 점점 더 생겨버립니다. 그나마 스템을 하면 뭐 3번 기회 있고 3년이라도 쓰자 이거지, 얘를. 근데 OPT 1년밖에 안 되는 전공들은 아예 안 뽑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셔야 된다. 편입 관련된 건데 유학원을 통해서 미국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은 좋은데 도시와 떨어져 있고 선배들 보면 인턴십 취업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3학년 편입을 준비해야 될까요? 편입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될까요? 어떠세요? 무조건 해야죠. 취업을 할 거면. 그러니까 처음에 유학원을 통해서 뭐 2 플러스 2든 뭐 언브라트리든 어떻게든지 간에 뭐 장학금 많이 받고 학교를 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런 학교들이 뭐 다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취업하기에 좋은 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유학원하고 제휴가 돼 있다는 건 좀 도시에 떨어져 있거나 학생 수 모집이 어렵거나 학교 자체는 좋은데 그러면 학생은 그 학교가 괜찮습니다. 왜냐면 뭐 운동장도 넓고 풋볼팀도 있고 막 이러니까 주립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취업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들어가서 1학년 끝나자마자 학교를 빨리 옮기는 게 좋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으면. 그래서 2학년 편입을 받는 학교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준비해서 2학년으로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늦어도 2학년 2학기 끝나고 편입을 꼭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전공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 때는 그냥 아무 전공이나 그냥 빨리 급해서 들어갔더라도 1학년 때 빨리 공부해보고 직업을 정하고 직무를 정한 다음에 그러면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했으면 그거에 맞는 지역에 있는 적정한 학교와 학과를 정해서 프리리퀴시 있을 거거든요. 뭐 미리 전학교에서 뭐뭐뭐 듣고 와라 하면 그거를 미리 수강을 해가지고 꼭 옮겨야 됩니다. 꼭 옮기셔야 돼.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편입할 때는 딱 두 가지 보는 거죠. 이 학생의 뭐 SAT나 ACT가 아주 높지 않다면 이제 그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1학년, 2학년 GPA가 제일 중요하고요.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퍼스널 스테이먼트, 에세이를 쓰는데 이 에세이가 얼마나 감동적이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생이 왜 우리 학교에 이과를 지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대부분 질문인데 그거에 충분히 감동적으로 뭔가 어필이 될 만한 내 경험치를 쓰는 게 좋습니다. 내 경험치요. 그러니까는 뭐 내가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내 학교에 가서 이런 거 말고요. 아주 디테일하고 사소하지만 내가 미국에서 겪었던 경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니네 학교로 가고 싶다. 그 경험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두 가지 인턴십 봉사활동이에요. 나는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우연히 해봤는데 어떻게 해봤는데 그 회사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 그리고 이게 나에게 이런 의미를 줬어. 그래서 나는 원래는 심리학과를 왔지만 나는 니네 학교로 가서 데이터를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는 뭐 상장기업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들을 내 인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쓸 수 있을 만큼의 경험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더불어서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내가 우연히 어디 가서 이런 non-for-profit 이제 뭔가 좋은 일을 했는데 거기서 나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앞으로 하고 싶다. 그런데 딱 니네 학교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맞는 학교이고 전공인 것 같다라고 쓰는 것 이것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1학년, 9학년, 10학년 때부터 이런 경험을 만드는 것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더라.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되고 입학할 때도 도움이 되고 편입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뭐 캠프 가고 뭐 어디 뭐 바이올린 하고 뭐 주장하고 테니스 뭐 하고 이거는 너무 다 해요.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보딩하는 애들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봉사활동이나 기업에서 회사에서 일해본 경험 또는 뭐 예를 뭐 하다못해 미국 애들 앰뷸런스 같은 거 많이 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뭘 느꼈다. 이런 거 에세이거리로 좋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 되겠다. 두 가지 GPA 잘 받아야 되고 하나는 에세이를 잘 써야 되는데 그때 나의 경험치에 근거한 뭔가 설득력 있는 내용을 쓰는 것이 필요하더라. 미국은 취업 시 경력이 중요하다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경력을 쌓아야 미국 취업이 가능할까요? 이제 답이 되시죠. 예. 고등학교 때부터 쌓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꼭 한두 개 정도 경력은 쌓으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1학년 여름방학에 우리가 인턴을 한번 하고 싶거든요. 미국에서 보수를 안 받더라도. 근데 그때 아무 경력이 없으면 1학년 해봤자 교양 과목밖에 안 들어요. 전공 뭐 아무것도 안 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인턴십이라는 거는 여기 와서 명함 정리해라, 뭐 복사해라 이런 인턴은 거의 안 뽑는단 말이에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인턴십의 개념 자체가 우리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게 인턴인데 그 친구들의 인턴은 우리 회사에 와서 한 3, 4개월 일을 해보고 우리 회사에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하기 위해서 인턴십을 하는 게 대부분의 정상적인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1학년 아직 멀었다 이거지. 1학년은. 뭐 인턴 우리 아직 1학년 아직 전공도 안 정해졌는데 무슨 1학년이 와서 인턴하냐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내가 경험이 좀 있어요.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도 고등학교 끝나고 나서 인턴을 했고 어떤 프로젝트도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 미리부터 이걸 준비했구나라고 해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이 앞에 경험치가 아무것도 없으면 거의 1학년 여름방학에는 놀아요. 한국으로 거의 대부분 그냥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2학년 여름방학에 그 다음에 이 2학년 여름방학에 이제 아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놀아요. CPT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레주메만 갖고 학점만 4.0인 레주메가 3학년 1학기 언캠퍼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가 뭐 50개 넣었는데 하나도 안 잡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경력이 없는 유학생의 이력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탑 클래스 학교 몇몇 개를 빼놓고는 굳이 안 뽑는다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3학년 되면 전 늦다고 봅니다. 3학년 때 언급을 듣고 나는데 그때 와서 그때 근데 무슨 인턴 할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생들 시키는 인턴을 똑같이 시킵니다. 4학년들한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걔는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 경력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4학년이어도 요 고등학교 때 했을 수밖에 없었던 그 경력을 쌓아야 그 다음 거 할 수 있고 이거 해야 그 다음 거 할 수 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참 속상한 일이죠. 왜냐면 아무 데도 안 뽑아주니까. 그럼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빨리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고 대학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경력 없는데 대학원 가면은 이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했던 인턴을 지금 그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취업을 하려면. 이번 5월에 졸업 예정인데 아이 말로는 이력서는 100권 넘게 제출했다는데 인터뷰 기회조차 안 온다고 합니다. 졸업 후 90일 안으로 OPT 기업 찾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으로 오던지 대학원 가던지. 그래서 대학원을 갑니다. 왜냐면 애들이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현실을 너무 잘 알거든요. 한국 가봐야 SAT 학원에서 강사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 가서 좀 일하다가 이제 안 맞는 거죠. 예. 내가 이거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잘 안 뽑아요. 이거 학생들 하면은. 일을 막 시켜야 되는데 막 시키면 안 하거든.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기업은 아직도 시험을 보는 회사들도 있고 여전히 한국 대기업들은 공채가 있는 회사들도 있고 대기업들이 지금은 경력직을 더 많이 보고 한국 대학교 나온 애들은 3학년 때부터 어쨌든 이거 대기업 공채 준비하고 공사의 공채 준비하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학생들은 하나도 못했고 심지어 문제를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고 하니까 대학원을 간단 말이에요. 일단은 가고 보자. 근데 부모님들은 그래 뭐 대학원 가라. 미국에서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꼭 대학원을 가야 되는 뭐 메디컬 스쿨이나 러스쿨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대학원을 가야지만 취업이 되는 잡은 100개가 있다면 한 5개, 6개 정도인 것 같아요. 한 90개 정도는 대학원이 필요가 없어요. 취업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 대학원을. 공부를 더 하겠다고. 근데 부모는 또 돈을 주는 거죠. 그럼 대학원 가면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대체로 취업을 할 때? 들어가자마자 결정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학기에 리크루팅이 들어와요. 그러면 대학원을 가기 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학부를 졸업하고 최소한 1년이라도 뭔가 경력을 쌓아놔야 대학원 들어갔을 때 이력서에 뭐 한두 줄이라도 있으니까 인터뷰로 잡히는데 대체로 이런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OPT 때 회사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냥 대학원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 졸업하고 다 취업 안 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서 SAT 학원에 보면은 다 무슨 대학원을 나온 애들이 많은 거죠. 너무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OPT는 무조건 해야 돼. 이건 유학생의 특권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1년만 쓰고 얘가 취업 비자 해줬는데 내보낼 것 같은 회사들은 대기업은 안 뽑고 이제 그 조그만 회사들 얘 너무 똑똑한데 우리 1년이라도 데리고 쓰면은 연봉 많이 안 줘도 되고 1년 동안 얘를 뭐 어떻게 보면은 나쁜 말로 하면 단물을 뽑아 먹자 이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이 똑똑한 학생들이 우리 회사에 이 정도 연봉 받고 미국 애들은 절대 안 오지. 한국 사람인데 비자가 없으니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취업 비자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회사 룰에도 사실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직무가 중요합니다. 회사 크기보다. 대신 이 1년 동안 내가 연봉을 조금 받더라도, 심지어 뭐 거의 안 받더라도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게 내가 장차하려고 하는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면, 대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가야 돼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뭐예요?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한국으로 오는 순간 이제 얘는 끝났어요. 다시 미국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석사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OPT 때는 그나마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신분이 되는데, 한국으로 딱 오는 순간 이제 OPT는 못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석사를 해서 I-20반 석사 해가지고 그 다음에 OPT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경력은 아무것도 없는 석사 학위만 있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5월 졸업 예정이면 뭐를 해야 됩니까? 원격으로라도 학기 중에 인턴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인턴십은 뭐예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갔을 때 해야 되는 인턴십을 이제 졸업할 때쯤 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얘가 지금 4학년 2학기 학교 다니고 있는데 어떤 회사 가서 인턴십을 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인턴십 못 합니다. 법적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빨리 온라인으로라도 인턴십을 어떻게 했는데 온라인 인턴십 할 수 있는 분야가 한 4대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공개는 못 하잖아요. 실험을 해야 되고.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공학인데. 그러니까 이제 마침 그래도 뭐가 뭐 IT거나 뭐 회계거나 마케팅이거나 뭐 데이터거나 뭐 이런 쪽이면은 이게 온라인으로 되니까 뭐 디자인이거나 뭐 이러면 이게 온라인이 되니까 온라인으로 막 이제 경력을 그래도 이제 괜찮은 회사 찾아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경력 가지고 이제 OPT 할 회사를 찾는 거죠.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처음에 유학을 할 때 생각했던 회사가 아닌 거죠. 아주 조그만 한국 기업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려면 미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때 한 두 개 정도 만들어 놓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인턴십 정도는 해보니 전공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미국 기업에서 해봤다가 중요하더라고요. 아, 이런 일을 해봤다. 근데 두 번째는 좀 경력하고 그래도 전공이랑 매칭이 되는데 하면 좋고, 요거 두 개 가지고 1학년 여름방학에 이제 미국 현지에서 전공과 그래도 좀 유사한데 오프라인으로 한 3개월, 2개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죠. 자, 미국 대학 졸업하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취업하거나 미국 대학원을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질문을 잘 안 읽어보고 다 미리 얘기한 것 같은데, 한국으로 귀국해서 취업하는 거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취업이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무조건 미국 대학 나왔으니까 미국 취업을 해라. 라는 거는 뭐 정답은 아니지만, 기왕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으면 미국에서 최소 3년, 4년, 최소 OPT 3년이라도 경력을 쌓고 한국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이게 그나마 경력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1년 OPT는 경력직으로 안 쳐줍니다. 1년 이거는 뭐 거의 인정 못하고 한 OPT 3년이라도 하고 들어오면 한국에 그래도 경력직으로 취업이 되기 때문에 신입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너무 외국 기업 같은 데 들어가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만족도가 높지도 않고 또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는 데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은 한국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이지만 직원 전부 다 한국 사람이고 전부 다 한국말 쓰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마케팅하기 위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외국계 기업 중에서 뭐 미국 본사에다 리포팅하고 뭐 영어로 소통하고 이러면 그래도 이거는 이제 유학생들이 필요한데, 외국계 기업이지만 굳이 유학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오히려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출신들이 더 네트워크 좋고 해서 많이 필요한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별로 장점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요즘 뭐 웬만한 수도권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영어는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유학생들은 OPT 1년을 못하고 들어와서 1년 경력도 없는데, 한국 수도권대에 있는,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대까지 뭐를 하냐면 미국에 1년 J1 비자로 인턴십을 갔다 옵니다. 다 정부에서 돈을 대줘요. 그 비용이 한 뭐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는 K무브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 때는 뭐 무슨 뭐 웨스트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1,000만 원씩, 뭐 500만 원씩 다 지원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때 다 미국에 가서 아주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미국에 1년 경험을 다 쌓고 돈 받으면서 일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유학은 했는데 미국 경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경쟁력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가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한국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럼 뭐 한국 대학을 가는 게 당연히 맞는데 이제 뭐 이유가 있으니까 미국을 갔겠죠. 여러 가지 뭐가 안 돼서 갔거나. 그러나 미국 대학을 간다는 말은 저는 미국에서 뭔가 취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보고, 뭐 미국에서 박사를 하던, 그렇다면은 꼭 그렇게 해야지 되지, 한국으로 귀국해서 취업하는 거는 최소 3년 있다가 고민을 해야 될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 대학원 가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취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대학원 말고, 내가 뭔가 더 가는 대학원을 가더라도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고 나서, 아, 이 분야에 내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대학원 가서 한 2년도 공부를 하는 게 좋겠어. 이 대학원 가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파이낸스 분야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뭐 파이낸스 바로 아이비를 못 들어가면은 뭐 인베스트먼트 벙커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쪽으로 뭐 회계법인 밸류에이션을 간다든지 해서 거기서 한 3년 경력을 쌓고 그다음에 MBA를 가는 거죠. 가서 2년 한 다음에 헤지펀드로 넘어가거나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때 대학원은 꼭 가야 되는 부분이고 공부할 게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한 2, 3년 필드워크를 해봤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로스쿨도 바로 가라고 하지 않거든요. 아까도 마치 저는 이제 러시아에 있다가 이제 음악을 하다가 뭐 미국으로 간 케이스지만, 미국에서 로스쿨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바로 로스쿨 가는 것보다는 너 대학에서 졸업하고 한 2, 3년 정도 뭐 회사 일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로스쿨을 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항상 조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학원을 가는 거는 공부하겠다는 거니까 저는 찬성이지만, 취업이 안 돼서 가는 대학원은 이거는 반대다. 그래서 꼭 취업을 하고 한 3년 경력을 쌓은 다음에 대학원을 가는 게 좋고, 그 정도가 되면요, 미국은 회사에서 그 직원의 교육비가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트타임으로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을 서포트해주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비용이 따로 있거든요. 교육비 비용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원 다니면 더 좋죠.
회사도 다니면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 학생들은 미국에서 취업이 어렵다는데 왜 그런가요? 그러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받을 수는 없나요? 한국 학생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어려운 거죠. 네, 외국인들이 어려운 거고. 그러면 인도는 왜 70% 정도나 이렇게 비자가 8만 5천 개니 인도가 한 6만 개, 6만 5천 개 가져가거든요. 인디아.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IT 분야에 이제 인도가 강하기는 한 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루펌에 가니까 다 IT 인도 애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인도가 워낙에 IT가 강한 것도 있지만 인도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 IT 리크루팅 업체를 미국에서 엄청나게 키웠어요. 그러니까는 타타나 인포시스나 이런 회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회사들이 H1B를 거의 한 1등, 2등, 3등 다 하거든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구글, 아마존도 많이 하지만 인도계 IT 업체인 타타나 인포시스나 이런 데들이 싹 다 가져가요. 걔네들이 왜 가져가냐면 인도에서 일하고 있는 경력자들을 자기네 회사로 H1 스폰서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로 파견 근무를 보냅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6개월 파견시킨 다음에 H1 트랜스퍼를 받아가요. 이렇게 해서 구글에다가 취업을 시켜버리는 거죠. 보통 한 4명, 5명씩 짝을 지어갖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회사 자체 내에서 거의 H1 커러의 한 절반을 다 소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인도에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물론 인도 유학생들도 있지만. 그게 1, 2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예. 그래서 그 회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뭐 한 10년 년 전에 뭐 이민법을 바꾸고 이 파견은 안 된다. 구글에 보낼 거면 처음부터 구글에서 H1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그러나 이게 워낙에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로컬에서 IT 쪽 취업시키려면 인도 헤드헌터하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분들 중에 이쪽 전문가가 거의 없어요. 한두 분 있으신데 삼성 출신 뭐 한 분 계시고 그러신데 거의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회계나 이쪽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회계나 뭐 데이터도 아직 그런 게 없어요. 데이터 사이언스도 이게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도 이런 게 없어요. 어느 한 민족이 이걸 건축도 이런 거 없어요. 엔지니어도 이런 거 없어요. IT만 이제 인도가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고 의사 쪽도 인도가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외국 학생들이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비자 쿼터가 문제가 있고 또 전통적으로 어떤 분야는 미국 시민권자만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워싱턴 DC에 있는 많은 회사들은 워싱턴 DC에 있는 많은 IT 회사들 무슨 이런 회사들은 연방정부 프로젝트로 돈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는 연방 정부는 아니지만 연방 정부에 맨날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시민권자만 뽑는 회사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연방 정부 공무원은 시민권자만 될 수 있고 주정부나 시리 공무원은 영주권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들은 페더럴 가버먼트 쪽과 연관이 되는 건 시리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공무원 안 받고 또 비영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자 쿼터가 없기 때문에 비자를 많이 해주면 좋은데 생각보다 비영리 기업들이 보수적이에요. 예, 비자에. 그래서 외국인들을 받아서 비자 스폰서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비자 스폰서를 하려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얼만큼 줄 수 있고 연봉이 얼마인데 이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돼. 영주권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이런 자금력이 막 아주 무슨 영리 기업처럼 막 튼튼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외국인들이 취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권이나 영주권 받을 수 있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 가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제 제자들 중에서도 많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사랑을 하고 그 사랑하는 뭐 여인이나 남자가 미국 시민권자고 그러면 졸업하기 전에 영주권을 받고 그래서 OPT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취업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실제로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에 이제 뭐 한국에서 하도 실업률이 높으니까 그 미국에 이제 뭐 몇몇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한 달, 뭐 2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뭐 식당 좋은 데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유학생들을 취업시킬 수 있을까 이런 세미나를 맨날 하고 이랬는데 그때 정말 진지하게 논의가 되더라고요. 그 뭔가 여기 있는 한국의 청년과 미국에 있는 사람을 결혼을 시키면은 어떨까 상당히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예, 영주권을 이제 적법하게 받는다는 게. 근데 실제로 제 제자들 중에는 정말 여러 명이 뭐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들이 있고 다 취업이 됐습니다.
다 취업이 됐어요. 의사도 되고, 그 중에는 의사도 된 친구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NIW를 하시거나, 그때 아들이나 딸이 만 21살이 안 넘었어야 되는 거죠. 신청 들어가는 기간, 그 시점에서. 요즘은 NIW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로 일할 때만 해도 NIW는 굉장히 훌륭하시고 높으신 분들이 뭐 특허가 있다거나 뭐 아주 유명한 박사거나 학자거나 이래야지 이게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특히나 바이든 들어오면서 뭐 AI나 반도체나 뭐 이쪽,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기술직,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에 뭔가 연구직으로 오래 있으셨던 분들, 또 그쪽 회사에 몸담하셨던 분들이 NIW가 다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이가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21살이 안 됐다 그러면 꼭 한번 뭐 저희한테라도 이력서 주셔가지고 NIW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생각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심이 필요하고 지금 프리미엄으로 하면 1년도 안 걸리거든요 NIW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습니다. 돈도 뭐 비용도 거의 안 들어가고 뭐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뭐 사업하시거나 그냥 일반 직장 다니신다. 그러시면 투자이민을 하시는 거죠. 이제 80만 불 투자이민인데, 80만 불인데 이게 아이가 21살이 안 돼 있으면 이제 80만 불에 뭐 플러스 조금 들어가지만, 이제 아이가 21살이 넘어가면은 아이 이름으로 증여를 한 다음에 이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혹시 영주권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은 투자이민을 빨리 진행을 하심이 필요한데, 투자이민을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이민을 권유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투자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베스트거든요. 투자는. 그러니까는 네가 투자를 미국에다 해. 그래서 고용 창출을 해. 그래서 5년 동안 이 투자금을 뭐 5, 6년 동안 갖고 있어서 고용 창출이 되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영주권을 주는 게 이게 투자인데, 투자이민인데 이게 하다가 뭐 건물을 짓다가 건물이 망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투자금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 15억, 16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없어도 나는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15억, 16억은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21살이 넘었다, 아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비숙련 영주권밖에 없는 거죠. 언스킬드, 왜, 이제 뭐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그래서 언스킬드 같은 경우에는 재학 중 비숙련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이 나오면 1학년 휴학하고 뭐 스폰서에서 근무하고 이러는데 이렇게라도 하는 게 좋을까? 이 질문을 요즘에 되게 많이 받아요. 비숙련 영주권은 뭐냐면 고등학교만 나왔건 중학교만 나왔건 상관없다는 거죠. 미국에서 그냥 노동력이 필요한데 아무 일이나 식당에서 접시 닦거나 뭐 닭공장에서 병아리 감별하거나 뭐 청소를 하거나 뭐 이런 거가 필요한데 도저히 미국에서 이 노동력을 구할 수가 없으니 외국에서 노동력을 데리고 오겠다 이게 비숙련 영주권인데 방법이 없으니까 유학생이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게 아빠가 NIW 21살 이전, 아빠가 투자이민 21살 이전 아니면 증여세 내고 21살 넘어도 투자이민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 이제 비숙련 영주권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비숙련 영주권을 하고 일반적으로 영주권이라는 거는 일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이 이제 진행이 돼서 영주권을 받으면 얘는 가서 일을 1년이든 뭐 얼마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계약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2학년 때 시작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삭스에 취업을 했다. OPT로. 근데 갑자기 영주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주권을 받자마자 골드만삭스를 그만두고 식당에 가가지고 접시를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안 그러면 이제 계약 위반이니까 뭐 영주권을 뭐 포기하냐 마냐 뭐 취소시키냐 뭐 이런 또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취업이 됐는데 영주권 나오면 이거를 그만두고 가는 게 맞냐. 두 번째는 학기 중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좀 빨리 지금 근데 비숙련이요. 굉장히 지금 좀 오래 걸려요. 한 1년 전만 해도 한 2년 반이면 나왔는데 지금 한 3년 반, 4년 거의 잡아야 되겠더라고. 지금 이게 뒤로 밀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한 고등학교 때 넣었다. 근데 고등학교 때 빨리 넣어버리면 이제 학생 비자가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시기를 좀 맞춰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해서 3학년 끝날 때쯤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만두고 얘는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한참 중요할 때 식당 가서 일하는 것들이 이제 경력에도 도움이 안 될 거니까 이게 이제 조금 안타깝고 그러면 일을 안 하면 안 되냐? 일을 안 하면 사실 이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영주권 해줬는데 일을 안 해? 왜 했어 이거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민국에서. 근데 이게 한 케이스 아니고 두 케이스 아니고 세 케이스 아니고 막 이런 게 많아? 그럼 이거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안 하는 거는 더 큰 문제예요. 이거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는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변호사한테 물어보든지 영주권을 받는데 일을 안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하는 게 적법합니까? 라고 하면은 미국의 아무 전화번호나 대고 그냥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다 불법이라고 그럽니다. 불법입니다. 예. 명확하게.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내가 영주권을 받았는데 다른 사유가 있어서 일을 안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뭐 아파가지고 못했다거나 뭐 다른데 꼭 뭐 어디가 취업이 돼서 못했다거나 뭐 이런 아주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문제가 되면은 뭐 다 조사하거든요. 지금 이민국에서 우리나라처럼 막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걔네는 한 5년, 6년 조사를 합니다. 네. FBI가 5년, 6년 조사해서 싹 다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집어넣어버리거든요. 이게 미국이 그래서 무서워요. 평상시는 아무것도 보지도 않아요. 다 믿고, 우리나라는 다 하다못해 텍스 리턴 할 때 영수증 막 첨부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류 한 장 내는데 다 믿는 거거든요. 얘가 리포터는 게 맞을 거야. 하지만 뭔가 딱 걸려가지고, 이거 이상하네. 그러면 조사를 엄청나게 해서 그냥 막 벌금 엄청 때리고 막 감옥 넣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할 때 제일 좋은 건 만 21살 전에 아빠, 엄마 중에 한 명이 NIW로 영주권을 받아버리는 게 1순위. 이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시면 투자 이민을 21살 전에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비숙련을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러면 가능하면 비숙련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전공과 조금 연관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에서 처음부터 비숙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피스웍인데 보통 오피스에서 비숙련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죠? 그러니까 우리 어드민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이제 로펌에 가면은 여기 아주머니 한 분 앉아 계시는 경우 많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변호사님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손님 왔다. 어포인 몇 시에 했다. 그래서 이거 해주는 사람이 이제 어드민 그 중간에 그 어시스턴트 해주는 분인데 이게 비숙련 잡이거든요. 뭐 전화해갖고 이거 하는 게 무슨 학력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잡으로 처음에는 갔는데 얘가 로스쿨을 해서 변호사를 하고 싶어. 그래서 영주권은 처음에 그 전화해주는 어시스턴트를 잡았지만 근데 얘는 해보니까 얘가 너무 똑똑하네? 그러면은 변호사 밑에서 일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건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는 변호사 어시스턴트라면 비승련이 안 나와요. 이건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는데 처음에는 허드렛 일을 하는 거로 들어갔지만 영주권을 받고 뭐 한 일주일, 이주일, 뭐 한 달, 두 달 하다가 얘는 능력이 이거만큼은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요거를 시키면 좋겠다. 자기 전공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컴퓨터가 되면 컴퓨터와 연관된 거. 뭐 디자인이면 디자인과 연관된 거. 라고 할 수 있으면 그 일하는 기간 자체가 경력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비소년 영주권을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볼 땐 이거는 너무나 아이디어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경력도 만들고 뭐 돈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경력 가지고 리크루팅 들어가서 언캠퍼스 리크루팅 가면은 미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이력서 자체에 1년 경력이 있다라는 거는 유학생이 아니거든요. 유학생은 뭐밖에 못해? 여름방학밖에 못한다고요. 유학생들 이력서 보면 전부 다 뭐 붙어 있습니까? 서울 코리아 붙어 있잖아요. 다 한국으로 가고 아빠가 한국에서 인턴십 시켜준 거야. 누구 소개시켜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는 유학생이거든요. 이 이력서를 딱 보는 순간 인터뷰가 안 잡혀요. 유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인턴을 할 때도 예전에 한 5, 6년 전만 해도 그냥 리거리 워킹 할 수 있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너 OPT 나오잖아. H1 나중에 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예스라고 쓰라 그랬어요. 불법 체류자만 아니면. 근데 요즘은 어떻게 미리 컴퓨터에 입력을 할 때 질문이 돼 있냐면 비자 스폰서가 필요하냐라고 질문이 돼요. 이제 거의 대부분이. 그럼 이거는 필요하다고 써야 되잖아. 그죠? 필요하다고 체크를 하는 순간 얘는 인터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유학생을 원칙적으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너 비자 스폰서 필요해? 막 이걸 대놓고 물어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컴퓨터에서 아예 그냥 다 걸러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리크루팅을 두 개로 나눠서 합니다. 유학생 잡페어 따로 하고 미국 애들 잡페어 따로 해요. 미국 애들 잡페어에 회사가 100개 왔으면 유학생 잡페어는 회사가 한 20개, 30개밖에 안 오는 거죠. 안 뽑겠다는 거죠, 유학생이. 비자 이슈 있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영주권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1학년 때. 들어가 있으면 비자 스폰서 필요해? 그러면 안 필요하다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주권은 앞으로 4년 있다 나오겠지만 나는 지금 1학년, 2학년일 때 내가 영주권자인 것처럼 충분히 프로세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비자 스폰 언젠가 나올 거지, 영주권이. 그러니까 나 OPT 때 하고 너 H1 안 해줘도 돼, 나 영주권 나올 거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 영주권이 빨리 집어넣어서 빨리 받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학생 비자와 연동 무슨 문제만 없다면은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빨리 집어넣어서 대학교 한 2, 3학년 되기 전에 나오는 게 제일 좋고 아이가 21살 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비숙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 그래도 한 3년 넘게 걸리니까 빨리 의사결정을 하시되 식당이나 이런 좀 경력에 전혀 동떨어진 일 말고 가능하면 본인의 전공과 조금 연관성이 있는 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숙련 포지션을 갖고 있는 오피스 웍을 할 수 있는 데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또 남학생들 군대를 빨리 갔다 오는 게 좋잖아요. 예, 뭐 1학년 끝나고는 일단 갔다 와야 되고 늦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만 24살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만 24살서부터는 이 학생을 독립적인 객체로 봐요. 미국의 랩사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만 23살까지는 아빠 엄마가 돈을 줘야지만 얘는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보지만 만 24살이 넘으면은 아빠 엄마와는 완전히 헤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 24살인데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연방정부, 주정부 학교에다가 펀드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21살, 22살, 23살까지는 그 펀드를 신청을 하고 장학금을 신청을 할 때 아빠의 재산, 엄마의 재산, 아빠의 소득, 엄마의 소득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부잣집 아들, 딸들은 이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 24살이 넘어가 버리면 아빠의, 엄마의 재산과 소득을 물어보지 않아요. 뭐만 물어보냐면 본인의 재산과 소득만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학생들은 상관없겠지만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오고 조금 늦고 한 1년 더 인턴하고 1년 영주권 받은 다음에 또 1년 일을 하는데 그게 경력되고 하면 24살쯤 돼가지고 3학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돈을 많이 안 내고 다닙니다. 왜냐면 이제 이 독립적인 재산 객체가 된 거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도 빨리 신청해서 빨리 받아버리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게 필요하고 근데 다 무슨 이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까 영주권 없이 저도 취업해서 영주권 받았고 저희 제자들도 여전히 오늘도 취업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지금 강조하는 거는 잡을 먼저 정해라. 그리고 이 잡이 발전된 지역에 있는 대학과 OPT 3년짜리 전공을 정해라. 이거는 꼭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가기 전서부터 가능하면 인턴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 인턴을 현지에서 한 두세 개 이후에 시작을 해서 3학 1학기 때는 꼭 리크루팅을 타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되면 영주권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니라 본인이 노력을 안 해서 안 된 겁니다. 유학생들이 물어보면은 교수님 저 영주권이 없어서 취업이 안 됐는데요 라고 굉장히 많이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보면은 처음에 학교 전공 선택이 잘못된 경우가 반이고 나머지 반은 1, 2학년 때 그냥 공부만 해서 안 된 경우가 반입니다. 영주권 때문에가 아니고. 영주권 자라도 인터뷰가 안 잡히거든요. 영주권자라고 안 써놓거든요. 시리즈는 못 쓰게 돼 있어요, 이력서에. 경력 없으면 인터뷰 안 잡혀요. 영주권자라고 할지라도. 근데 유학생이라고 할 때 경력이 많으면 일단 인터뷰는 잡히거든요. 근데 언제 파이널리 디나이가 나냐면은 막 IT 같은 경우는 5차 인터뷰, 6차 인터뷰 가거든요. 6차 가가지고 너 스폰서 필요해? 미안하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속상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세네 번 반복되면은 그 정도 가는 학생들은 다 탑 학생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백인 애들 나보다 진짜 공부도 못하고 별로 스펙도 안 좋은 애는 됐는데 나만 안 된단 말이에요. 영주권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속상하죠. 이제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런 친구들은. 영주권을. 그래서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럴 때는 좀 속상한 경우가 있기는 하더라. 그래서 없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시면은 빨리 하는 게 좋고. 예. 그리고 지금은 NIW 기회니까 좀 박사학위가 있다 이러면 일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대기업에서 연구직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관련된 걸로 한 10년 일했다 그러면 일단 이력서를 줘보시면은 요즘은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